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3월 17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뭐 계속 순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처음에는 상당히 한 3% 이상 코스피가 오르다가 좀 주저앉았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뭐 1% 이상 뭐 제법 많이 오른 상황이 되겠고, 소강 상태 중에서 약하게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대세인데, 이게 사고 이후의 대세, 사고 이후의 정상적인 상승이다. 좀 재미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1% 상승이 되게 작은 상승도 아니죠. 1% 이상 상승하는 것도. 왜냐하면 3개월이면 100% 아니죠. 3개월이면 한 60, 70%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하는 비율이 되니까 이거 역시 작은 거는 아닙니다. 작은 상승률은 아니고 제법 높은 상승률이죠. 왜냐하면 3개월이면 2배가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테마는 오늘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주 역시 GTC하고도 역시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GTC에서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반도체는 올랐는데, 반도체는 특성상 덩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처럼 10% 올라갔다 10% 떨어지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분들은 많이 올랐죠.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그게 아마도 좀 정상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으로 훨씬 더 크잖아요. 예, 누구보다? 마이크론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마이크론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출 구조나 아니면 수익 구조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2배 이상인데, 주가는 마이크론하고 비슷해요. 약 1.2배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지금 평가하기로 한 400조 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500조 대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게 되면 미국장에 비해서는 거의 아직도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 기술적인 역량으로는 사실은 차이가 더 난다고 저는 보는데, 비슷한 수준을 가진 회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회사, 그죠? 구조가 매출 구조나 아니면 기술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반 정도 되는 회사하고 비슷한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거의 반 정도, 이 50%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고 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D램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 그죠? HBM3E까지를 같이 만들었던 업체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쟁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매출과 수익 면에서 2배인데 주가는 비슷하다, 시총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무래도 반 정도의 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시장에 뭐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향후 주가에. 그죠?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현대차 그룹하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AI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랐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크게 보시게 되면 현대차와 관련돼서 올랐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HL만도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리고 현대무벡스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타이거 기술이전, 타이거 펀드, 타이거의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 상장 수혜,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이 좀 긴데, 타이거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라고 부르는 펀드가 상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기술 이전 바이오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확실성이 기대되는 업체 종목들을, 그죠? ETF에다 편입을 시키기는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위험성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바이오 쪽이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조금 어느 선까지 수익화되느냐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ETF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수익성 부분들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이제 그런 ETF로 만들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초기 자본들이 계속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ETF 관련해서 주가들도 조금 부양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옥석들을 과연 잘 골라낼까? 펀드 쪽에서 그런 이제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뭐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ETF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약간 바구니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옥석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 전문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종목들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전문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ETF가 뭐 항상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조금 더 판단이 쉽지 않은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ETF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 투자자 분들은 편입된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종목들을 가져가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ETF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얻어서 그것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 ETF에 편입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반영된 가격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선반영된 가격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투자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금융주는 계속해서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새로운 뉴스도 아닌데 올라가면 이런 뭐 저기를 붙이는 것 같아요. 제목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래된 뉴스들도 이렇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심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마치 재점화한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정책주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솔직히 작년부터 등장했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상승 배경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풍력 에너지는 역시나 글로벌 해상 풍력 확대라는 부분들도 있고 요거는 뭐 계속해서 트렌드로 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 그리고 국내 제도를 정비해서 풍력 발전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석유 자원에 대한 대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공통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탄력을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올라와 있다가 오늘은 풍력과 우주태양광, 태양광 쪽이 조금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가 상승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테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테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 드디어 풍력과 우주태양광 혹은 태양광이라는 주제가 새로 순환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름은 제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지금 글로벌 해상 풍력 확대라는 얘기는 계속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뭐 새롭게 나타날 이야기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있었냐라고 보면 역시나 유가가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에너지 관련된 여러 뭐 제감 관련된 것들 혹은 SK 오션 플랜트처럼 이제 그런 플랜트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그 대형의 뭐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과 관련된 업체들도 몇 가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태양광은 엔비디아 쪽에서 또 우주 대서사로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띄웠습니다.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어떤 전망으로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이란다 죄송해요 화성에다가 거주지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그 AIX하고 저기를 통합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네, 그 스페이스X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우주 태양광을 건설하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크게 저궤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실현성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엔비디아의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실효성 부분들, 즉 저궤도 위성은 결국은 수명이 얼마 안 돼요. 왜?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은 사실상 높이 쏘아 올리고 그게 천천히 떨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떨어지되 낙하 속도가 매우 느린 거죠. 그래서 몇 년, 5년에서 10년 사이 안에 항상 모든 저궤도 위성들은 지구 궤도로 도입하면서 타버리게 돼 있어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리려고 하면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주 데이터 센터가 발열 문제 해결과 함께 왜냐하면 복사열밖에 해결을 복사 냉각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좀 과학적인 얘기라서 물리적인 얘기라서 그거는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실현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앞으로 피지컬 AI가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거다라는 비전보다도 훨씬 더 먼 이야기로 우주 데이터 센터는 전망을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뉴스고 GTC에서 또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주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학적인 난제들을 조금 더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 제가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자,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피지컬 AI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에서 그 인퍼런스 관련된 즉 추론 관련된 지금까지 학습을 다 했잖아요. 이제 써먹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써먹는 문제. 우리가 예를 들면 챗GPT 같은데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챗GPT가.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건 굉장히 고퀄리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GPU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HBM4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서 그 모델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받는 데는 그것만큼의 높은 어떤 컴퓨팅 파워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일반적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모델을 활용하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작은 능력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저기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요 자율주행하고 로봇 이쪽이 조금 더 강조를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테마는요 크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주는 GTC의 컨벤션 효과와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어떤 큰 기술적인 메가 트렌드의 일부로서 메가 사이클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AI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 센터의 동력원으로서 혹은 팹의 동력원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 그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은 뭐라 그랬죠? 정책주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상승할 때 이런 대안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른 쪽의 에너지 대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하고 바이오하고 금융주는 둘 다 약간 정책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책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융주는 기본적으로는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상법 개정과 함께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큰 흐름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금융주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주사 이쪽은 좀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제약바이오는 펀드, 예, 상장 수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얘도 결국은 약간은 다른 테마들이 주목받지 못할 때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로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예, 금융주 그 다음에 지주사 제약바이오는 방어적인 어떤 위치를 띄었고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자동차하고 로봇 자율주행주는 대표적인 메가사이클의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풍력에너지와 우주태양광은 세 가지 모멘텀을 같이 한 몸에 받고 있는 상당히 좀 스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17일 주요 테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테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순환하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간 예측이 돌아갈지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그 테마 관련된 주간 테마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월 17일 주요 테마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